자, 이런 것들이 하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기업들은 자, 우리는 계속 바닥 밑으로 망가지면 돼. 침몰 아니죠. 기존의 기업들도 세상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 변화를 시작합니다. 이게 뭐냐면 메리엇 호텔이요. 2019년부터 숙박공유 비즈니스에 뛰어들었어요. 메리엇이. 에어비앤비 모델에 90도로 고개를 숙인 거나 똑같습니다. 에어비앤비. 자, 생각해보세요. 이 문제가 뭐냐면요. 전통 방식의 비즈니스 모델의 수익성 문제가 발생했어요. 에어비앤비가 2008년에 나왔거든요. 그 이후로 호텔 방 한 개당 수익률이 2%씩 빠졌대요. 방이 몇 개인데요. 메리엇이 호텔 하나 가고 있을까? 이거 심각한 문제죠. 그런 일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근데 이 안에서 이 사람들은 메리엇의 특징을 갖고 있는 것들을 유지하면서 비즈니스 모델을 바꿔보려고 해서 이 사람들 대신에 럭셔리라는 프리미엄을 선택해요. 그래서 홈앤빌라스인데 이 사람들이 고급 주택이나 빌라, 성, 캐슬, 진짜 우리가 얘기하는 캐슬, 롯데캐슬 말고 진짜 캐슬. 자, 이런 데를 숙박시설에서 홈앤빌라 바이 메리어트 서비스를 런칭하는데 1박에 싼 게 $200에서 $10,000. 이런 데는요. 좀 프리미엄 서비스를 원하는 돈 많은 사람들을 위한 또 하지만 비즈니스적으로 좋은 게 패션 런칭, 쇼케이스 이런 거 할 때도 이런 데를 빌려서 많이 해요. 기업들 고객도 같이 잡는 거예요. 가능하죠. $10,000 개인 있으면은 정말 돈 많거나 오늘만 살고 싶을 때 그럴 때 쓰는데 그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마케팅과 뭔가 했을 때 플레이스가 필요할 때 이런 데가 정말 좋은 거예요. 사진이나 뭐 이런 것 컨셉 잡기도 카탈로그 촬영되니까. 자, 여기는 대신에 이제 우리가 에어비앤비에는 이제 그 번호를 딸 때 뭐 번호를 비밀번호 알려주고 바꾸곤 하잖아요. 여기는 이제 전문 관리인이 직접 열어주고 관리인 매니지먼트 업체까지 두고요. 그 다음에 그 얘네들이 이거 하려고 앱 호텔 투나잇 같은 미국의 이제 회사를 인수를 하고 지금 넥스트가 힐튼하고 하얏트도 메리엇이 뛰어든 걸 보고 자기네들도 자기네만의 특성을 담은 공유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어요. 기존 기업도 망할 수는 없는 거예요. 자기네 갖고 있는 장점과 특성을 분석해서 현재 변화된 시장 환경에서 돈을 벌 수 있고 생존할 수 있고 아니면 또 다른 모멘텀을 얻을 수 있는 것들을 찾고 있어요. 자, 플랫폼 비즈니스 기회 잠깐만 소결 이거 끝난 거 아니에요. 여기서 끝나면 제 강의가 아니에요. 전 2시간 연강의 기본. 플랫폼 비즈니스는 일단 진입 장벽이 약간 낮다고 했죠. 왜냐하면 IT로 주는 여러 가지 효과들 때문에 소요병이 낮지만 누구나 진입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어요. 그리고 소셜 미디어 같은 것들을 활용하면 네트워크 효과가 파급적으로 확 늘어나잖아요. 자, 중소기업들이 들어갈 수 있는 규모나 이런 거 가능하고 제조가 서비스화되고 신규 사업 추진. 제조의 한계는 이제는 제조 산업만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판매 수익밖에 없다고 하니까 힘들었지만 제조가 서비스에 됐던 대표적인 케이스 뭐 같으세요? 쉽게 말씀드리면 LG의 지인 서비스, KCC 서비스. 지인은 건축 내장이나 인테리어 제품을 판매하는 건데 이제는 뭐 해줍니까? 인테리어 컨설팅까지 다 해주면서 이러한 멋진 신뢰가 나오려면 저희 제품 이걸 쓰시면 되고 이런 식으로. 한샘도 그러죠. 한샘몰이 따로 있고 컨설팅 하잖아요. 이게 제조 베이스의 판매 서비스에서 판매해서 서비스의 개념을 수익을 얹어가지고 자기 제품을 그걸 통해서 판매하는 그런 서비스들은 이제 제조의 서비스화라고 하는 부분인데 그런 것들이 하고 매월 돈이 들어오니까 매출적으로 리스크가 감소해요.
약소금을 안 하죠? 이 사람들은 다 우리 바로바로 결제해가지고 사잖아요. 구독 같은 거. 자, 넣고 제가 이제 요즘 새롭게 얘기하는 테마는 라이프스타일 비즈니스예요. 라이프스타일 비즈니스가 우리가 일상적으로 활성화할 수 있는 것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라이프스타일은 진짜 우리 일상의 모든 것들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디지털 융합이 되다 보니까 예전에 직접 해서 코스트를 해야 될 것들이 부담되는 것들을 하나씩 경기가 낮춰주고 있거든요. 근데 이것들이 하나의 산업군이 되면서 우리 일상에 들어오는 것들. 플랫폼 나오고 물류유통의 패러다임 변하고 기존 인프라와 네트워크 자산을 재해석해서 다른 비즈니스로 새롭게 만들거나 기존 플레이어들은 아까처럼 사업 전략 변화를 계속 가속화하거나 첫 번째, 식품. 이커머스 매출 식품이 지금 대형마트를 제껴가고 있어요. 새벽 배송 시장도 2015년에 했다가 이제 8천억으로 올라가고. 우리의 일상에 대한 가장 먹거리 중에 하나죠. 예전에는요, 식품은 뭐였어요? 마트에 식품 매장 가서 사오거나 시장 가서 사오는 거의 의미예요. 안 그러면 간편식 식단이었어요. 그쵸? 일상에 그냥 너무 자연스러운 것들이기 때문에 그냥 원래 있던 시장이라고 본 거였죠. 근데 이게 새벽에 배송되고 그냥 길 가다가 시장까지 안 가고 마트에 안 가도 보고 그냥 간편 결제하면 새벽에 와 있고 모바일로 다 처리가 되다 보니까 주문량이 빅데이터에서 엄청나게 쌓이니까 시장 급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전문 서비스 업체들이 막 나오기 시작했잖아요. 그걸 보고. 업체별로 봐도 대형 마트에서 있는 부분하고 백화점보다 지금 온라인하고 온라인 판매가 훨씬 높아졌어요. 완전 뒤엎어지는. 이마트가 사실 좀 충격이었거든요. 매출 손실 발생했다는 게. 작년부터죠. 이게 철옹이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대부분도. 이제 세상이 정말 바뀌고 있는 부분이에요. 이마트가 왜 쓰게 목숨을 거는 이유가 이 세상에 바뀌려고 하는 부분에 대응을 해야 되는데 결국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가지고 로스 부분을 메꾸거나 자연스럽게 마트에 대한 오프라인 비중을 줄여가면서 온라인으로 넘어가야 되는 것. 여기에 다루지 않았지만 대표적인 케이스가 자라입니다. 자라 아시죠? 자라가 2018년에 전 세계 오프라인 매장 30%를 줄였어요. 이유가 뭔지 알아요? 온라인으로 벌어들인 돈이 오프라인 매장 10개보다 더 많았대요. 사람들이 자라는 대형 소위 랜드마크 스토어만 있으면 돼요. 큰데 사람들이 몰려서 보잖아요. 유형을 보고 거기서 사서 입어보고 그 다음부터는 아까 아마존처럼 비슷한 거 사이즈 맞고 하면은 그냥 온라인으로 사버리는 거예요. 온라인 또 싸게 살 수도 있으니까 가끔은. 자, 이런 것들이 있고 식품 시장의 배송을 요즘엔 진짜 이게 전쟁이죠. 이게 전쟁일 수밖에 없어요. 진짜. 자, 그러려면은 이것들이 이루어지려면요 물류 유통의 시스템이 많이 변화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 지금 스마트 물류 같은 거 해가지고 이제 그 마켓 컬리가 많이 나오고 하는데 마켓 컬리는 엄밀히 얘기해가지고 100% 자동화가 아니에요. 로봇가 하는 게 아니라 그룹핑을 해놓으면 그거를 사람이 하는 게 더 빠를 때가 있어요. 코스트가. RPA로 해가지고 많이 들어가긴 하지만 로봇 프로세싱 하는 시스템 자체가 아직은 코스트가 비싸기 때문에 자기네 물류 유통센터에 전력 투입을 하기는 어려워요. 근데 이제 아마존은 그걸 해요. 제가 보여드린 케이스는 이게 유통을 하게 되면 항공부터 뭐 배 운송까지 대규모 유통센터, 그러니까 물류센터까지 운영하는 게 요즘 쿠팡이나 한국 야구르트나 뭐 이런 데들도 다 그렇게 해서 늘려나가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주문 처리를 할 수 있는 대규모 처리 프로세싱 능력을 갖춰야 되는 부분인데, 알리바바가 이번에 광군제 때 1초에 54만 5천 건 주문을 동시 처리했어요. 이러니까 한 번에 52조, 하루만 광군제 기간에 50조가 넘게 매출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주문을 받다가 지치는, 나중에 서버 폭발합니다. 근데 그 서버에 폭발할 정도의 데이터 주문량을 감당할 수 있어야지만 가능한 부분이에요. 규모가 커지려면.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현재 시스템을 설치하는 게 아니라 아마존의 미래를 보여주는 거예요. 아마존이 지금 이런 게 가지고 스페이스십을 만들어 놓고 여기서 어떤 특정 지역의 드론이 그 지역의 스팟으로 배송 가는 거예요. 이게 되게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음료수는 A 구역, 뭐 과자는 B 구역에 구별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지가 알고 태깅에 있는 걸 찾아서 갖고 와. 분류 체계가 없어요. 그냥 막 쌓아놓는 거예요.
뭐가 하면 쫙 로봇들이 알아서 찾아가지고 읽어가지고 갖고 오는 거야. 때문에. 이제 우리가 언젠가 닥쳐야 될 문제예요. 로봇이 인간의 삶을 도와서 인간의 생산성, 인간을 노동을 덜 하고도 뭔가를 할 수 있다면 윌리에 나오는 세상이 될 거예요. 영화 윌리. 지구 청소하는 로봇. 사람들 어디 있죠? 달 근처에 우주선 안에 있어가지고 다 텔레토비 비슷한 모양으로 살아가죠. 자, 이런 식으로 가요. 또 하나는 이제 기존 기업의 변화, 다른 세상. 하나, 야쿠르트를 제가 재밌게 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유제품이었는데 이쪽에서 이제 2017년부터 이츠온이라고 해가지고 반찬하고 음식을 배달하는 서비스를 시작했어요. 근데 이것 때문에 시작했어요. 이 이동용. 자, 여기서는 배달 인프라가 사람을 통해서 한 부분에 여기에 카트라는 전동 카트가 붙었어요. 여기다 보니까 이 인프라를 활용해서 신규 서비스를 고민했던 것 같아요. 전 굉장히 접근이 좋았다고 생각하는 게. 그리고 여기는 냉장이다 보니까 냉동식품은 취급을 안 해요. 냉장식품만 취급해요. 그리고 이 사람들 특징이 뭔지 아세요? 쿠팡은 진짜 박스 포장이 엄청나죠, 사실은. 무슨 수류탄 싸듯이 보내죠. 그 사람들은 비닐봉지에 그냥 꺼내서 줘요. 이건 왜? 신선식품만 취급하는 냉장식품만 유통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리고 이거에 대한 건 사실 맞벌이나 1인 가족이 증가하다 보니까 자기 밖으로 자기가 못 챙겨 먹는 세상이 되다 보니까 가능해졌고, 간편식 시장이 굉장히 커졌잖아요. 요즘은 편의점, 우리나라 편의점 세계에서 관광객들한테 굉장히 핫플레이스예요. 신기한 음식들이 많아서. 예전에 우리가 일본 가면 일본 편의점 가서 편의점 문화 체험하고 왔잖아요. 요즘은 이런 시장이 2011년 1조 원에서 2017년 3조 원까지 3배로 성장합니다. 그리고 맛있습니다, 사실. 그런 것들이. 그러다 보니까 전동 카트를 개발을 했어요, 자체적으로. 그래서 이걸 공급하고. 이게 되게 재밌는 게 11,000명의 야구르트 아줌마가 평균적으로 160가구를 방문한대요. 가능한 거죠, 딜리버리가. 그리고 여기서 제일 최근에 재밌게 본 게 2019년 가을에 저녁 배송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새벽 배송에 전쟁을 이루고 있어요. 이게 가능한 게 뭐냐면 차별화된 전략을 볼 수 있는 게 주 52시간, 그 다음에 집에서 재택근무 같은 게 활성화되다 보니까 아침에 제품 주문하고, 나 오늘 저녁에는 삼계탕을 먹어야지. 그러고 주문하면서 출근하고 저녁 때 와서 동네 어귀에서 만나거나 단지 앞에서 만나거나 아니면 갖다 주시거나 해가지고 집에 와서 저녁 먹는 사람이 많아졌잖아요. 저도 집에 와서 저녁 많이 먹어요. 일을 안 하는 건 아니에요. 게으른 사람이 아니라 저 일을 거의 밤새서 해요. 퇴근은 정시에 퇴근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제가 늦게 퇴근하니까 우리 팀들이 안 가요, 집에. 그래서 제가 다 퇴근시키고 가요. 하여튼간 이런 식으로 차별화된 전략. 기존 기업들이 기존에 갖고 있는 자기의 인프라와 네트워크 자산을 현재 상황에 맞춰서 재해석을 할 수 있는 거고, 재해석해서 새로운 비즈니스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이제 생각하는 거의 다음은 얘예요. 이건 거의 전쟁터예요. 편의점. 편의점 4만 개쯤 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사실 편의점은 부가 서비스를 다 얹기 시작했어요. 택배 있죠? 또 뭐 있죠? 음식은 기본이고, 예? 금융결제 맞아요. 지로 같은 것들. 또 뭐 있죠? 지로 말고 그 공과금 내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하고 돈 찾는 CD기가. CD기도 들어와 있고. 또 뭐 있죠? 담배 파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자꾸 담배, 술 그런 쪽으로 마인드를 갖지는 마세요. 아셨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점조직적으로 깔려 있는데, 이건 되게 재밌는 게 인도에서 우리나라 어딘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 쪽에 이런 물류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했는데 인도가 도시 집중으로만 되어 있거든요. 시골에서는 그게 안 돼 있어요. 약간만 교외로 나가면. 그래서 그때 한국 기업이 선택했던 전략이 동네 유명한 동네 구멍가게 같은 스팟을 찾아내는 프로젝트를 했대요. 온 동네 사람들이 사라방처럼 거기 한번 들리는 그런 구멍가게를 조사를 했대요. 그 지역 전체를. 거기다가 택배를 맡겼대요. 그리고 택배 거점을 해결했대요. 그 지역은 오며 가며 밭에 나가도 한번 들려보고 할머니 잘 계세요? 바깥사 하나 주세요. 이런데
편의점이 지금 사실은 여기에 제가 다루지 않은 하나는 이마트 24시입니다. 익스프레스. 요즘 아파트 단지를 기존에 있었던 미니마트들, 미니 슈퍼들이 지금 이마트 익스프레스로 바꿔지고 있죠. 그 다음에 홈플러스도 가끔 들어오죠. 얘하고 얘의 접점이, 안 그래 저희 동네는 편의점이 들어와 있고요. 아파트 단지 안에. 어떤 옆 동네는 이마트 익스프레스가 들어와 있고요. 인프라 네트워크가 겹쳐지는 부분이 한번 오면은 소유에게서 네트워크 망의 전쟁이 일 수가 있어요. 자기가 갖고 있는 거에 과연 무엇을 얹어서 부가 서비스를 줄 수 있는가. 그럼 사람들은 편의점에서 물건을 산다는 개념보다는 편의점에 가면 공과금 떨어졌네. 공과금 내야지 그러면 은행에 안 가고 편의점 갑니다. 뭐 해야지? 택배 붙여야지 그러면 편의점 갑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기존의 당연하던 비즈니스 떠나서 새로운 비즈니스, 새로운 서비스에 더 익숙해져 있는 것들이 곧 기존에 갖고 있는 인프라 네트워크를 현재 가치로 재해석을 해서 거기 또 현재 변화된 세상에서 버텨낼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는 생존 전략으로 전략적 방향을 바꿔나가는 부분입니다.